안녕하세요. 전산세무2급 제71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성빈입니다. 문제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1월 13일 오늘은 1월 13일입니다. 1월 11일에 주식회사 한성자동차에서 구입한 법인 업무용 차량에 대한 미지급금 3,300만원 중에서 2천만원은 법인 보통예금으로 이체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한아름은행과의 신용대출 조건 1년 이내 상환 조건이랍니다. 요구에 따른 차입금으로 전액 지급했답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있었는데요. 요거 없어집니다. 차변에 적어서 없애고 이제 돈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2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주고 나머지 1,300만 원은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줬다 이겁니다. 대변에 그 부분만큼은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를 기록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1월 13일 날짜 입력합니다. 차변 먼저 기록합니다.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를 기록하고요. 거래처는 한성자동차랍니다. 3,300만원. 대변 보통예금으로 2천만원 주고 나머지 돈은 단기 차입금으로 돈을 준다. 단기 차입금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부채가 증가됩니다.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한아름은행.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1월 17일 주식회사 소영물산에 대한 장기 대여금 1,100만 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 처리를 했다.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여 대손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대손 확정 붕괴다 그지? 그런데 없어지는 자산이 장기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랍니다. 그러면 비용 계정 과목 인식할 때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 인식할 겁니다. 우선 회계 처리하려면 장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로 조회 먼저 해봅시다. 1월 17일자로 조회하면 되겠다 그지? 자, 합계 잔액 시산표로 1월 17일자로 조회해보자. 비유동 자산 쪽에 있을 겁니다. 장기 대여금이 있거든요. 장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그 바로 아래에 나와 있고 잔액이 400만 원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400만 원 확인했으니까 요 메뉴는 닫을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와가지고요. 이제 입력합니다. 1월 17일 대변에 장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집니다. 1,100만 원. 거래처는 소영물산. 금액은 1,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케이. 차변 우선 대손 충당금 먼저 인식한다 그지? 대손 충당금의 감소. 뭐에 대한? 장기 대여금에 대한. 코드 번호 180번이다. 그죠? 금액 얼마였습니까? 400만 원이었습니다. 4000000.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해야지 뭐. 비용 계정 과목 이름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금액은 700만 원. 됐죠?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입니다. 2월 16일 주식회사 미남 상사의 제품 외상 매출금 1,100만 원에 대해서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 할인율은 외상 매출금의 3%랍니다. 요거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답니다. 다만 매출 할인액에 대해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반영하랍니다. 자, 그러면 1,100만 원에 대해서 3%만큼 매출 할인
발생했겠다, 그지? 금액 얼마입니까? 1100만 원 곱하기 0.03 하면은 33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매입 매출 전표에 반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그러면 1100만 원 빼기 33만 원 하면 되겠다, 그죠? 얼마입니까? 1067000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하고요. 차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별거 아니었다, 그죠? 자, 입력합니다. 1067000입니다. 2월 16일 차변 먼저 기록합시다.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거 맞죠? 오케이. 금액 얼마? 1067000. 대변의 외상 매출금 기록하면 되지 뭐. 어디에 대한 미남 상사.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참고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의 2월 16일자 전표 확인해 봅시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2월 16일 보니까 그죠? 마이너스 30만 원 공고가액에 대해서 이렇게 전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회계 처리 볼까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33만 원 기록되어 있다, 그지? 아, 대변의 외상 매출금 플러스 33만 원 그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제품 매출 각각 마이너스 3만 원과 마이너스 3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그만큼 끊었으니까. 됐죠? 분석 끝났습니다. 4번 문항 보겠습니다. 3월 15일 켈리 미디어의 외상 매출금 4만 달러, 외상 매출금 인식 당시 적용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랍니다. 전액 외화로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입금 시점의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랍니다. 달러로 돼 있던 자산이 원화로 입금되었다. 그래서 환율 차이에 대해서 외환 차손익을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 오류가 있다, 그죠? 외화로 보통 예금이 입금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단어를 고쳐야죠, 그죠? 원화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단어를 수정 부탁드립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거 뭐 문장이 그지 이상하니까 전부 다 정답 처리되어도 뭐 무방한 문제였네요. 됐죠? 정확하게 단어 고치고 문제 풀기로 합시다. 됐습니까? 자, 외환 차손익을 인식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분석해보고 전표 입력 결과가 분석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4만 달러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얼마 들어옵니까? 1달러당 1,100원 기준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자산은 1달러당 1,200원으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금액 계산해보면 마이너스로 금액 계산될 거고 요 부분 회사 입장에서 좋을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돈이 작게 들어왔으니까. 그지? 그래서 계산한 금액을 외환 차손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1달러당 100원씩 손해봤다. 그지? 100원 곱하기 4만 달러 하면은 400만 원 나옵니다. 열심히 전표 입력해가지고 외환 차손 4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내가 맞게 전표 입력한 겁니다. 됐습니까? 입력합니다. 3월 15일 차변 보통예금 돈 얼마 들어온다고? 1,100원 곱하기 4만 달러 4,400만 원입니다. 대변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렇죠. 어디라고요? 켈리 미디어. 없어지는 자산 금액은 달러당 1,200원 기준이니까 그지? 1,200원 곱하기 4만 달러 4,800만 원입니다. 자, 차익 금액에 대해서 외환 차손이 인식하면 됩니다.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다, 그지?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답니다. 그러면 차변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야 되고, 그러면 수익이 아니고 비용입니다. 따라서 계정 과목은 외환 차손이 된다. 금액은 400만 원.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지? 아,
맞게 전표 입력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환차 손 4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볼게요. 3월 21일 액면가액 1,000만 원, 3년 만기랍니다. 요거인 사채를 970만 원에 할인 발행했고요.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사채의 할인 발행이다. 그지? 빨리 입력해 봅시다. 3월 21일 대변 먼저 기록합시다. 사채 계정 과목으로 액면금액 기준금액을 입력한다. 1,000만 원. 차변에 들어오는 돈 적으면 되겠지, 그지? 970만 원 들어오고 보통예금으로 들어온답니다. 970000. 자, 차입금액에 대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기록하면 될 겁니다. 차변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다 풀어봤고요. 메뉴 다 씁니다.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1월 3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다음의 영세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외상대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가세 유형은 뭡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성빈인데요. 영세월 전자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받았다 이겁니다. 부가세 유형 52 영세. 하단부 회계 처리는요. 차변의 원재료 그리고 돈은 1,5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1,100만 원은 외상이랍니다. 3개월 후에 준답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40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1,100만 원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습니까?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1월 3일 이렇게 날짜 입력하고 부가세 유형 52 영세고 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을 때는 품목 수량 단가라는 란이 있으니까 여기에 뭔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거 그대로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원재료라고 적혀 있으니까 원재료 품목란에 적어주고 수량 단가는 공란이니까 넘어가자. 공급가액 1,500만 원 돼 있습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주식회사 태양이라는 곳에서 세금계산서 받았네. 전자 여부 여고요. 분계 차변에 원재료를 맞죠?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 준다고 했노? 4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입니다. 1월 14일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대진에 선물할 명절 선물용으로 주식회사 파란마을로부터 선물세트 2,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요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후 1,500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주일 후에 나중에 주기로 했답니다. 부가세율 뭡니까? 54불공이지.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지만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이겁니다. 왜? 접대 목적 지출이니까. 부가세율 54불공. 회계처리 차변의 접대비 코드 번호는 매출 거래처라고 언급되어 있으니까 800번대 코드 입력하면 되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과 미지급금으로 입력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니다. 1월 14일 부가수익형 54 불공이고 공급가액 2,000만 원. 거래처는 어디? 주식회사 대진 아니다, 그지? 우리가 세금계산서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주식회사 파란마을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았잖아. 그래서 주식회사 파란마을을 상단의 거래처로 입력해야 된다. 됐죠? 주식회사 파란마을.
전자 여부 여고요. 자, 불공제 사유는 뭐라고요? 접대비 관련 지출 4번이라고 딱 선택하자. 자, 차변의 접대비 계정 과목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과 보통예금 얼마? 1,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기록한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한 가지 확인합시다. 54 불공일 경우에는 차변에 눈 씻고 찾아봐도 부가세 대급금이 나타나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세 두 개 합한 금액이 차변의 해당 비용 금액으로 딱 입력되어 버린다. 됐습니다. 3번 문항 볼게요. 2월 8일 프랑스 뉴월드사에 수출할 제품 2만 달러를 선적 완료했다. 2월 1일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대금은 전액 2월 13일 나중에 받기로 했답니다. 환율은 다음과 같답니다. 공급 시기의 회계 처리만 할 것, 즉 2월 8일 선적일의 회계 처리만 하랍니다. 자, 상단부에 적히는 영세율 과세표준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공급시기인 선적일 도래 전에 달러 받아가지고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실제 환가일의 환율 가지고 과세표준 계산하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공급시기인 선적일의 나라에서 고시하는 기준 환율로 과세표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선적일 2월 8일의 나라에서 고시하는 환율 사용해가지고 요게 기준 환율로 해석하면 되겠다. 그죠? 요 환율로 과세표준 계산하면 된다 이겁니다. 2만 달러 곱하기 달러당 1,100원 2,200만 원이 상단에 오는 과세표준이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하는 거니까 회계에서 인식하는 매출액 금액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론편에서 여러 부분 정확하게 분석했었다. 그지? 오케이. 입력할게요. 2월 8일 유형 16 수출입니다. 그죠? 공급가액 2,200만 원.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뉴월드사랍니다. 영세율급은 직접 수출하는 거지 뭐. 1번. 분계 대변에 제품 매출까지 맞죠? 차변에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죠? 그래서 좋은 문제 같습니다. 더군다나 회계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랑 매출 인식 시기랑 똑같다는 것까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같고요. 실무상의 내용까지 반영한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진 않지만 그죠? 자, 4번 문항 봅니다. 3월 11일 김갑순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 다음의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하답니다. 우리가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답니다. 부가수익 뭡니까? 매출이면서 현과. 해당 번호 찾아보면 22번 돼 있거든요. 요거를 부가세 유형으로 입력하면 되겠다. 회계 처리는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보통 예금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할게요. 3월 11일 부가세 유형 매출이면서 현과 찾아보면 20이라고 돼 있거든.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자, 현금 영수증 거래,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다가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하고 엔터 키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자동으로 쫙 갈라지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550000 입력하고 엔터 키치면 자동으로 쫙 갈라지더라. 거래처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하답니다. 빈칸으로 비우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분계는요.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다 그지? 차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3월 30일 생산부서 직원들의 명절 선물로 굴비 20상자, 한 상자당 5만 원입니다. 요거를 구입하면서 롯데마트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수취했고요.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계산서입니다. 굴비, 미가공 식료품이거든요. 그래서 면세 물건입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물건 파는 사람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이겁니다. 부가세 유형 53 면세가 됩니다. 전자계산서를 수취했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50만 원 이체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답니다. 회계 처리, 차변에 우리 직원들 줄 거니까 그지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쓰면 되고 생산팀 직원이니까 500번대 코드, 제조원가 코드로 쓰면 될 겁니다. 대변에는 보통 예금과 미지급금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입력할게요. 3월 30일 부가세유형 53 20상자 5만원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수량 곱하기 단가 그 기능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품목에 뭐 적을까요? 자기 편한 대로 적으십시오. 저는 굴비 적어볼게요. 자, 수량 20상자고 단가는 5만원. 그러면 20 곱하기 5만원, 100만원이 자동으로 쫙 계산되더라 겁니다.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그 기능. 자, 어디? 롯데마트. 전자여부 잘 체크해야 되겠다, 그지? 계산서도 종이 계산서가 있고 전자계산서 있거든요. 전자계산서라고 딱 언급되어 있잖아. 그래서 전자여부 여라고 딱 체크하고 넘어가자. 여는 1번 누르라고 밑에 안내가 되어 있다, 그지? 우리 잘하고 있잖아. 1, 여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자.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 코드번호 500번대 코드로 이렇게 입력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미지급금 500000 나머지는 미지급금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어봤고요. 메뉴 다 씁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봅시다. 당사는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랍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7년 2기 확정신고기간의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공제 납부할 세액까지 정확한 금액을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가 문제 출제되었네요. 전산세무 자격시험 시작되고 나서 딱 한 번 지금까지 출제되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출제되었네요. 우리 본문에서 소개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가벼운 마음으로 봅시다라고 공부했었다 겁니다. 그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내가 시험 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이 출제됐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 따박따박 입력하고 빨리 넘어가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식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와 그 로직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부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전부 다 못 맞춰도 충분히 부분 점수는 인정받을 수 있다. 됐죠? 그렇게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시험 쳐야 될 분이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 다시 출제될 가능성 좀 희박하다, 그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서식 채우는 로직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하고 똑같았습니다. 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라는 제도는 뭡니까? 고물상 아저씨 또는 중고자동차 매매상 아저씨가 일반 과세 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부터 물건 사는 부분에 대해서 물건 산 지출액 곱하기 인위적으로 공제율을 곱해가지고 그 부분만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제도였습니다. 한도가 있었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와 마찬가지로 한도 출발점은 매출액이었습니다. 언제의 매출액?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그런데 과세기간은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다 보니까 예정신고할 때는 의제매입세공제와 마찬가지로 한도 없이 그냥 지출액 곱하기 몇 퍼센트, 몇 분의 몇 그거 곱해가지고 그냥 바로 공제받으면 되고, 확정신고할 때는 6개월 기준으로 한도를 한번 딱 계산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도가 6개월이다 보니까 6개월 단위의 한도 반영할 때 일단 6개월 기준의 한도 딱 정해놓고요. 예정신고 때 공제받아 먹었던 거를 빼가지고 그러면 그 남은 금액이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요 재활용 폐자원 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구나. 그렇게 금액을 뽑아낸다 이겁니다. 됐죠? 요 내용을 하나하나 서식에 채우면 되겠다. 됐죠? 자, 부가가치템 누르고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메뉴 엽니다. 자, 기간은 10월부터 12월이다. 그죠? 10월부터 12월. 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올래요 하는 보조창이 나타나네요. 예 누르든 아니요 누르든 뭐 채점하고 전혀 상관없을 겁니다. 저는 아니요 눌러볼게요. 자, 상단에는 뭐요? 의제매입세공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출액을 적는 겁니다. 해당 지출액 딱 한 건이 제시되어 있네요. 왕고물상이라는 그 리어카 끄고 다니면서 이렇게 폐품 수집하는 아저씨 모양이다. 그죠? 요 왕고물상한테 요 고철을 샀다 이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왕고물상은 간이과세 사업자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 사람한테 상 물건값 요거에 대해서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상단에 거래처 어디? 왕고물상 검색해가지고 불러오면 될 겁니다. 뭘 받았다고요? 영수증을 받던가 또는 계산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반 과세 사업자면 안 되니까 세금 계산서 받으면 절대 그거에 대해서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못 받는다. 됐죠? 증빙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영수증을 체크하면 될 거고요. 분명 적으면 되지 뭐. 고철. 수량은 200kg, 200 적지 뭐. 차량 번호, 차대 번호 넘어가고요. 취득 금액 적읍시다. 465만 원. 공제율 103분의 3 있고 109분의 9 있는데 중고 자동차 매매상 아저씨들이 109분의 9고 고물상 관련 일이다. 그때는 103분의 3이 공제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자동으로 쫙 계산된다 이겁니다. 취득일자 오른쪽에 있네요. 적어봅니다. 취득일자 2017년도 10월 6일 적어줍시다. 2017-1006 됐습니까? 이렇게 입력했고 제시된 거래자를 한 건밖에 없으니까 라인 하나만 채우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10월부터 12월에 지출한 거 보니까 465만 원이고 거기다가 인위적인 유리인 곱하기 103분의 3을 해보면 금액 13만 5,436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번 10월부터 12월에 대해서 공제받을 만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거다. 그리고 하단부에 그 집계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전부 다 공제 못 받겠지요. 한도가 있으니까. 한도는 6개월의 매출액 기준으로 따진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쪽에 적는다. 밑에 그죠? 뭐라고 돼 있노?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관련 신고 내용이라고 돼 있고 이라는 확정 신고 때만 작성하랍니다. 왜? 한도는 6개월 기준으로만 고려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 아저씨들은 이런 한도가 없답니다. 됐죠? 이렇게 안내가 돼 있고 이제 매출액 적어주면 됩니다. 예정분, 확정분. 아시겠습니까? 6개월 매출액 기준으로 한도 따져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추가 자료를 계속 읽고 나서 문제 계속 진행할게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요 서식만 작성하면 되고요. 예정 신고 때 재활용 폐자원 신고 내역 하나도 없답니다. 문제를 좀 단순화시켜 줬네요. 예정 신고 때 재활용 폐자원 세공제 받아먹은 금액은 하나도 없답니다. 0이라고 딱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기 과세 기간 중 재활용 관련 매출액과 세금 계산서 매입액은 다음과 같답니다. 매출액, 예정신고 때, 확정신고 때 매출액이 나와 있다. 요거를 따박따박 적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5,800만 원과 6,300만 원. 58, 000, 000, 63, 000, 000. 그리고 자 우리 산식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한도 계산하는 산식은 우리 의제면식 공제 한도는 어땠습니까? 매출액 곱하기 법인의 경우 35% 그거 가지고 곱하기 그 해당률이 있었다 그죠? 106분의 6 또는 104분의 3 그렇게 한 게 6개월의 한도였습니다. 그 반면 지금 보는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의 한도는 6개월의 매출액에서 출발하되 곱하기 80%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 과세자로부터 세금 계산서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걸 빼랍니다. 그게 한도래요. 됐죠? 그 금액에 대해서 곱하기 103분의 3 곱한 게 6개월의 한도로 규정되어 있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단기 매입액 중에서 세금 계산서 매입액을 적어가지고 빼야 된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세금 계산서 매입액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 4,300만 원과 5,200만 원 합한 거를 세금 계산서 매입액으로 입력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6개월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4,300만 원과 5,200만 원, 9,500만 원 금액 나옵니다. 여기다가 95,000,000 이렇게 적으면 된다. 그리고 영수증 등 여기는 지출 대상이 되는 영수증 수취분 그리고 계산서 수취분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지출한 부분은 4650000이었고 예정신고 때는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 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 기간에는 해당 지출액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란에 4650000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4650000. 자, 서식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이렇답니다. 우리 교재에도 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매출액 121 000 곱하기 80% 마이너스 9,500만 원. 요거 곱하기 103분의 3 이랑 해당 6개월 동안의 영수증 그리고 계산서 수취분 지출액 얼마입니까? 이 문제에서는 4650000이다 그지? 4650000 곱하기 103분의 3 요 둘 중에 1, 2 이렇게 넘버링 한다면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 둘 중에 작은 게 한도가 되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물론 서식에서 자동 계산되지만 한번 검산해 본다 이겁니다. 121 000 곱하기 0.8 하면 96800 나오네. 여기서 9,500만 원 빼면 180만 원 나옵니다. 180만 원 곱하기 103분의 3 하면은 5, 2, 4, 2, 7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4650000 곱하기 103분의 3 하면은요 135436 나온다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둘 중에 작은 거 뭐일까요? 당연히 52427이다 이겁니다. 요게 6개월의 한도다. 그래서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걸쳐서 52427만큼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자 예정신고 때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 받은 거 있으면 여기서 다시 빼야 된다 이겁니다. 그 남은 금액이 확정신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예정신고 때 받은 금액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다행히 이 금액만큼은 일단 확정신고 때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서식의 맨 하단에 결과값이 52427이라고 나오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물론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우리 법 규정에 맞춰가지고 요 서식을 따박따박 채워보았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확인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렇게 서식이 쭉쭉 흘러가고요. 103분의 3 같은 건 자동 입력되어 있다, 그지? 뭐 상단에 이렇게 입력했으니까. 자, 공제 대상색 52427인데, 예정신고 때 혹시라도 받은 게 있으면 빼라. 그래야만 정확하게 확정신고 때 받으시는 금액이 계산된다, 이 말이고요. 예정신고 때 받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0이라고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결과값이 52427, 변동이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서식 채워보고 숫자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메뉴 입력 내용 저장하고 닫읍시다. 됐죠? 2번 문항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주식회사 성빈의 2017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 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는 작성 및 전표 입력을 생략한답니다.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해당 메뉴 열어가지고요. 자료 읽으면서 바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고 1기 확정 4월부터 6월. 자, 세금 계산서 발행 매출액 4월부터 6월 공급가액 1억 원 부가가치세 1,000만 원. 1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그지? 100000000 부가가치세 1,000만 원.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500만 원, 50만 원. 3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그죠? 500000 그리고 부가가치세 50만 원. 그리고 3번 라인에 금액 적히면 19번 라인에 곱하기 1.1 한 금액을 적기로 했습니다. 물론 요 19번 라인 금액 안 적더라도 감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우리 이왕이면 정확하게 작성하자고 했다, 그죠? 여기다가 5500000이라고 입력한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매출액 100만 원이 있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아니니까 6번 라인 영세율 기타 이쪽에다가 적으면 되겠다. 금액 100만 원. 매출 거래처 담당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의 시가랍니다. 뭘 말하고 싶었습니까? 간주 공급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상 증여라고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간주 공급.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 때 반영해야 되는데 그 성격상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다 보니까 4번 라인에 반영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50만 원, 5만 원. 500000 5만 원. 예정신고 때 현금 영수증 매출 누락분이 있었답니다. 요거 확정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그죠?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자, 매출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 7번 라인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내용은 오른쪽에 상세 내용으로 적는다고 했습니다. 과세 거래다, 그지? 10% 부가가치세 붙는. 그리고 현금 영수증 거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따라서 과세 기타 33번 라인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될 겁니다. 300만 원과 30만 원. 그리고 30만 원. 됐습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은 모두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 전송했답니다. 됐고요. 매입 자료 읽어봅니다. 세금 계산서 수령한 상품 구입액 1,000만 원, 100만 원. 요거는 일반 매입이면서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니까 10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그죠? 1,000만 원, 100만 원. 10000000 100000 세금 계산서 수령한 사무실 인테리어 고정자산 대금 1,200만 원, 120만 원. 요거는 11번 라인, 그지? 세금 계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1200000 1200000.
세금 계산서 수령한 접대용 물품 구입액, 위의 상품 구입액과 별도랍니다. 100만 원, 10만 원. 일단은 요거 10번 라인으로 적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10번 라인 금액이 1100만 원 돼야 됩니다. 110000000 그리고 1100000 그리고 요 100만 원, 10만 원 부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되니까 요 16번 라인에 반영돼야 되고 그 내용은 오른쪽에 상세 내용으로 적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49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100만 원과 10만 원. 1000000. 매입세 공제 가능한 법인카드 사용액 내역은 직원 회식비랍니다.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그지? 200만 원, 20만 원 이 부분.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 라인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 오른쪽에 상세 내용으로 적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이쪽에 적는다 그죠? 일반 매입이다 그죠? 일반 매입 밥 먹은 거니까 고정사전 매입 아니다. 40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200만 원과 20만 원 200000 200000 됐습니까? 자, 기타 내용 읽어볼게요. 2017년도 1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35만 원이다. 21번 라인에 35만 원 적으면 되겠네요. 예정신고 누락과 관련한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0일이다. 오케이. 전자신고 세공제 만원은 고려할 필요 없답니다. 됐습니다. 자, 나머지 작업들 다 끝났고요. 예정신고 때 현금 영수증 매출이 누락이 된 거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가산세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매출이니까요.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계산하면 되겠다. 매입건에 대해서 누락된 건 없었고 only 매출건 한 건만 누락됐으니까 계산 쉽겠다. 그죠? 출발점은 뭐라고요? 납부세액에서 출발합니다. 즉, 이 문제에서는 매출세액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10% 3만 원이 원칙적인 가산세인데 6개월 내에 수정신고니까 50% 감면 가능하다.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15,000원 가산세가 적용될 겁니다. 그리고 납부 부성실은요. 30만 원 곱하기 만분의 3 곱하기 92일 하면 되겠습니다. 3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만 하면은 하루에 90원이거든요. 곱하기 92 하면은 8280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서식을 채워주면 되겠다. 자, 가산세. 자, 커서를 25번 라인에 딱 두고요. 오른쪽에 이제 하나씩 채워주면 됩니다. 자, 신고 부정실 먼저 합시다. 69번 라인. 출발점은 30만 원. 그리고 결론값은 1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납부 부정실 출발점은 30만 원. 결론값은 8280이었습니다. 자, 모든 제시된 내용 입력 완료. 메뉴 입력 내용 저장하고 닫읍시다. 다음 문제 봅니다. 문제 4번 결산 문제입니다. 1번 문항 결산일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투자자산 요거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답니다.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2016년도 11월 30일에 취득했답니다. 2016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이렇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말에 요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인식했을 거고 그 부분은 손익계산서로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로 간다고 했다 이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자, 이러한 상태에서 올해 2017년도에 다시 주가가 또 변동했답니다. 그러면 차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인식해야 되겠다. 그죠? 요거 출제되었네요. 별표 쳐두시고요. 우리가 열심히 정리했었습니다. 됐죠? 자, 빨리 분석해 볼게요. 자, 작년도 말에 어떻게 인식했겠습니까? 회계처리. 대변에 자산의 감소 인식했을 겁니다. 6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60만 원 이렇게 인식했을 거라고. 됐습니까? 따라서 2016년도 말의 재무상태표 보면 매도 가능 증권 250만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 항목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계정 항목이 있을 거고 회계 처리 차변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재무상태표에서 오른쪽에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그 금액이 나타났을 겁니다. 60만 원.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작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2016년 말에. 자, 요 두 계정 과목을 차변으로 해처모여 시켜보면 매도 가능 증권 플러스 25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플러스 60만 원. 그죠? 오른쪽에 마이너스로 돼 있는 거 차변적으로 해처모여 시키면 플러스로 된다. 그지? 요거 플러스 60만 원으로 될 거고 요거 두 개 합해 보면 애당초의 취득원가인 310만 원으로 딱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상태에서 2017년도에 주가가 330만 원으로 올랐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차변 계정 과목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의 증가 기록해야 됩니다. 250만 원으로 자산 금액이 있었는데 그거 330만 원으로 주가 올랐으니까 차이 나는 80만 원만큼 자산의 증가 기록해야 될 겁니다.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80만 원. 됐습니까?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80만 원 인식하고 싶은데 반대 포지션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60만 원 있거든. 요거 먼저 정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애당초 회계 처리 차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로 따지면 오른쪽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다 이겁니다. 요거 없앤다 그러면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기록하고 플러스로 60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 20만 원에 대해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요게 정답이다. 됐죠? 이렇게 분석했고요.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은 재무상태표 금액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2017년도 말 재무상태표. 매도 가능 증권은 330만 원 될 거고. 오른쪽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이제 홀랑 다 없어졌습니다. 그지? 남아있는 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될 거고 금액은 20만 원 플러스로 이렇게 기재가 될 겁니다. 자, 요 두 계정 과목을 마찬가지로 차변으로 해처모여 시켜보면 330만 원은 플러스고 20만 원은 오른쪽에 플러스로 있던 게 왼쪽으로 해처모여 되면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330만 원 빼기 20만 원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거 계산해보면 애당초의 취득원가인 310만 원으로 여전히 딱 귀결됐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분석했다. 됐죠? 이제 요거 빨리 입력해 볼게요. 수동결산이다. 그죠? 회계관리 버튼 누르고 일반점 비명 메뉴 엽니다. 12월 31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코드 번호 2개 검색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 178번을 입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분석해 놓고 코드 번호 잘못 불러와 가지고 감점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잘 입력하자. 178번 적고요. 80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요거 먼저 없애고 60만 원. 나머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이렇게 인식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단기 차입금 계정 잔액 중 $10,000는 8월 1일에 한마음은행에서 차입한 것으로서 2017년도 말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050원이다. 차입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었답니다. 기말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되어 있는 부채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빨리 풀어봅시다. $10,000고요.
기말 환율 얼마라고요? 1050이랍니다. 원래 기록되어 있던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었답니다. 금액 계산해 보면 플러스로 나오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부채가 증가하는 거니까. 됐죠? 계산된 금액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실을 인식하면 되겠다. 1050 마이너스 1000 하면 1달러당 50원씩 손해봤네요. 50원 곱하기 10,000달러 50만 원입니다.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50만 원 기록하고요. 대변에 부채의 증가죠. 단기 차입금 50만 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할게요.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50만 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어디에 대한? 한마음은행 50만 원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입니다.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에서 1,000만 원은 2018년도 7월 31일에 상환기일이 도래한답니다. 유동성 대체해라 이거죠.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대변에 새로운 이름의 부채 증가시키면 됩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자, 차변 장기 차입금 하나은행 금액은 얼마요? 1,000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하나은행 금액 1,000만 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기말 현재 공장 및 창고에 보유 중인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답니다. 창고에 있는 금액이 이렇답니다. 단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원재료 400만 원은 아직 운송 중이고 위탁 판매 용도로 수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제품 적송품이라고 부른다 그죠? 요게 300만 원 있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요 금액 맞는지 확인해 보라 이겁니다. 자, 기말 원재료 창고에 600만 원 있는데 지금 배에 통통통통 실려오고 있는 원재료가 400만 원 있답니다. 요 물건 주인 누굽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이래. 영국이 있고요. 한국이 있습니다. 배에 지금 통통통통 실려오고 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물건 내릴 때 판매가 딱 인식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물건 소유는 아직까지 영국 애들 거다. 됐죠? 우리 물건 아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잘 뺀 거다. 맞습니까? 600만 원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요. 자, 기말 제품 창고에 1,000만 원 있는데 우리가 홈쇼핑에 팔아달라고 물건 맡긴 게 300만 원 있답니다. 이거 아직 안 팔리고 홈쇼핑 창고에 있답니다. 요 물건 주인 누굽니까? 여전히 우리 거다 이겁니다. 위탁 판매의 경우 홈쇼핑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을 때 우리 위탁자는 매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안 팔리고 창고에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그 물건 주인 우리 거고 따라서 제품의 기말 재고 금액은 1,0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1,300만 원을 입력을 해야 될 겁니다. 벌써 끝났죠? 자, 자동 결산으로 입력합니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가지고 1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합니다. 원재료 기말 재고 600만 원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제공품 기말 재고 900만 원. 제품 기말 재고는 1,300만 원으로 입력하죠. 됐습니까? 전표 추가 클릭하죠. 5번 문항 봅시다. 당기 법인세 등은 6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답니다. 당기의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이 이거다 이겁니다. 당기 법인세 중간연합세 200만 원은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답니다. 법인세 관련 붕괴다 그지?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사용해서 빨리 풀어봅시다.
하단 쪽에 보면 법인세 등이 나와 있습니다. 선납세금 200만 원 이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이 부분도 어차피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200만 원 그대로 적어주고 올해 법인세 비용으로 600만 원 인식해야 되는데 200만 원 미리 내는 거거든. 추가로 납부할 금액 400만 원입니다. 수가계상액 400만 원 적어줍니다. 그리고 9번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의 결산 후 금액이 우리가 원하는 600만 원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다. 맞죠? 입력 끝났고요. 전표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문제 입력 끝났고요. 열려있는 메뉴 모두 닫고 깨끗한 마음으로 문제 5번 들어갑시다. 2016년 귀속 원칙수 아니죠? 그죠? 2017년 귀속일 겁니다. 오타가 또 있네요. 고치고 출발합시다. 2017년도 귀속 원천징수 자료랍니다. 출발! 1번 문항. 다음은 이상미 씨의 1월분 급여 자료.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라고 그러네요. 요거다. 아래 사항에 따라서 수당 등록과 1월분 급여 자료 입력 사항을 반영하되 수당 등록 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사용 여부 부로 체크해가지고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랍니다. 공제 항목은 제시된 요 숫자로 해랍니다. 육아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는데요. 요거 전부 다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걸로 본답니다. 됐죠? 원천징수 탭 누르고요.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1월 분 급여고 1월 25일 날 지급한답니다. 1월 분 급여 1월 25일. 이상미 사원에 대해서 따박따박 입력하자. 자, 수당공제 버튼 눌러서 표시 여부 체크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과세 항목은 검정색으로, 비과세 항목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자, 기본급 200만 원. 직책수당 20만 원. 식대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15만 원.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 15만 원 그냥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10만 원만 비과세로 딱 집계되어서 밑에 나타나고요. 초과하는 5만 원은 과세로 집계되어서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15만 원. 요거는 20만 원 한도니까 15만 원 전부 다 비과세로 집계될 겁니다. 육아수당 20만 원. 자, 육아수당 없네요. 추가로 등록해야 되겠습니다. 하단에 비과세 F2 버튼 눌러서 검색한다고 했습니다. 육아수당.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나타나죠. 여기다가 20만 원 입력합니다. 한도가 월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은 비과세, 초과하는 10만 원은 과세로 딱 집계되어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으로 과세, 비과세 금액이 집계되는데 확인해 볼게요. 비과세, 식대 중에서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중에서 15만 원 전체, 육아수당 중에서 10만 원, 요거 3개가 비과세에 해당하고요. 금액 합계해 보면 10만 원, 15만 원, 10만 원, 35만 원 될 겁니다. 그죠? 그 금액이 밑에 비과세로 딱 집계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사용 안 하는 상여, 월차, 수당,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 요거는 부라고 체크 좀 해달라고 했으니까 빨리 그 작업 해봅시다.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 상여, 사용 여부 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월차 수당 부라고 체크하고 그 다음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 부라고 체크하기로 합시다. 확인 버튼 누른다.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태로 딱 만들어졌다. 공제 항목 입력합시다. 소득세 30770 입력돼 있네. 지방소득세 3070
고용보험 15270 됐네요. 국민연금 105750 105750 건강보험 71910 71910 장기요양 4710 그리고 공제합계는 231480 맞다 그지? 그래서 차인지급액 2468520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 전부 입력 끝났습니다. 메뉴 닫읍시다. 2번 문항 다음 자료는 홍길동 4번 102 요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의 연말정산 입력 탭을 이용해서 추가 자료를 반영하시오. 단 홍길동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모든 가능한 공제는 홍길동이 받기로 한답니다. 자, 메뉴 열고요. 자료 읽으면서 바로바로 입력하도록 합시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열고 홍길동 사원 선택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확대 버튼 눌러서 좀 화면 크게 만들고 작업 시작합시다. 본인 연간 총급여 5,600만원, 야간 대학원 학비 600만원, 질병치료비 900만원, 자동차 보험료 90만원 있다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 전부 다 공제 가능하다. 그죠? 자, 야간 대학원 학비 600만원, 본인 교육비입니다. 6000 그리고 질병치료비 900만원 본인 의료비다 그지? 본인 의료비 9000 자동차 보험료 90만원 일반 보장성 보험이다 그지? 일반 보장성 보험 그새 까먹어야 되면 얼마? 90만원. 자, 아버지 홍영민입니다. 질병치료비 경로자랍니다. 300만원. 그러면 경로자 의료비다. 그죠? 경로자 의료비 300만원이라고 했죠? 이미 900만원 입력돼 있으니까 1200만원으로 금액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김미순 상가 임대소득 금액 1,500만원 있답니다.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한다 이 말이다. 그죠? 대학교 학비 150만원, 직계 존속의 교육비 인정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입력할 필요 없다 이 내용은. 그 다음 배우자 이수님 연간 총급여가 1,500만원이랍니다. 그러면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의료비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소득금의 요건 안 따지니까 이 부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연 50만 원이었다. 그죠? 그래서 50만 원을 해당 지출액으로 입력해야 될 겁니다. 의료비 일반 50만 원 입력한다. 됐습니까? 의료비 일반 50만 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야간 대학교 교육비 500만 원. 교육비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안 따지고 소득금액 요건은 따진다고 했습니다. 자, 배우자가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하니까 배우자의 교육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결론이다. 됐습니까? 자녀 홍미순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비 300만 원, 학업상 이유로 타지에서 생활한답니다.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주소지가 따로 돼 있다 하더라도 생계 같이 하는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자녀에 대해서 당연히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 당연히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300만 원 입력하면 되겠죠. 교육비 초중고 쪽에 인별로 금액 입력해야 됩니다. 한도가 인별이니까 300만 원 입력해 주죠.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 동생 홍영희가 있습니다. 연간 일용 근로소득 500만 원 있답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니까 소득금액 요건 따질 때 전혀 고려할 필요 없다. 즉 동생은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한다 이겁니다.
장애인이랍니다. 장애인은 나의 요건 안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나의 요건 충족하는 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주소지가 지금 같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장애인 특수교육비 500만 원 들었답니다.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는 거지. 500만 원 입력을 해주자.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육비에서 장애인 이쪽에다가 입력하면 된다. 500만 원.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자료 모두 입력 끝났다, 그죠? 자, 문제 풀이 완료됐고요. 지금까지 제71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